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밤섬 특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올리브 함드레입니다. 네, 저희는 마포 FM에서 지구마을이라는 생태 로컬 라디오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집 방송에서 밤섬과 람사르 습지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습지가 대체 뭔지, 또 국내 람사르 습지 도시는 어디가 있는지를 배워봤어요. 저번 방송 드리쌤이 맡으셨죠?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좀 도시에서 이런 습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습지라고 하면은 흔히 연못이나 그런 인공으로 된 무언가는 습지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습지로 포함되고 또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좀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우리 환경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습지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마포구의 환경이 과연 살기 좋은 곳인가, 여러 생물종들에게 그런 거를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물이랑 흙만 합치면 거의 다 습지다라는 그 깔끔한 개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또 갯벌도 이제 일종의 습지인데 갯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또 전 종의 한 40% 정도가 이 습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그래서 습지가 사실은 우리 같은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지만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람사르 습지 밤섬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현명한 이용을 할 건지 오충현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의 시그니처인 밤섬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oo much place, too much voice, too much chance, there's too much pain and desire. 네, 오늘도 역시나 람사르 습지와 관련해서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OX 퀴즈로 4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쌤,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예상하시나요? 한 80점 예상해봅니다. 오, 그러면은 잠깐만.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네, 계산 어려운데. 한 3개 정도. 3개를 맞추겠다. 네,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춰본다. 오, 네. 제가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따단. 생물 다양성. 이따가 강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1988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OX. O. O? 네. 아,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진짜 정답을 모르고 지금 풀고 있거든요. 아, 네. 이 생물 다양성이란 개념은, 연도는 맞습니다. 1988년. 그 최재천 교수님의 스승으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물학자 분께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없다면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생물학을 가르친 분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따단. 오, 쉽지 않은데? 문제 쉽지 않은데. 자연에 보통 이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올 때 나오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보전과 보존이 있는데요. 둘 중에서 자연을 그대로 놔두자라는 미개발에 가까운 개념은 보존이다. OX. X. 보전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처참하네요. 아, 네. 일단은, 이제 보전과 보존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을 거의 그 방치 상태로 놔두자라는 미개발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보전은 사실 보존과 보호, 복원,
같은 다양한 그런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포괄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환경부나 환경청에서는 이런 람사르 습지 같은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습지, 운곡 습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책을 내실 때 보전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에서도 보전이라는 말을 쓰고 정책을 만들 때도 보전 정책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얘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걸 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 문제.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밤섬이 유일한 서울의 람사르 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수도 동경에는 5개의 람사르 습지가 있다. OX. X. 정답은 X입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일본의 수도 도쿄에는 2개의 람사르 습지가 있어요. 이따가 강의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야츠이카타라는 갯벌과 동경만이라는 습지가 이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 현재 밤섬에는 람사르 습지 센터가 있다. OX. O요? X. 죄송해요. 세모를 할게요. 정답은 X고요. 네. 이제 밤섬을 볼 수 있는 그 장소들은 많은데, 이제 정식으로 람사르 습지를 이제 교육 받을 수 있거나, 교육 해설사를 양성하거나, 뭐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된 상태예요. 마포구에는. 그래서 마포구가 사실 그 센터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밤섬의 주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강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되게 들으면서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문제를 내봤는데요. 아주 처참합니다, 지금. 근데 좀 흥미롭죠, 확실히. 네, 이거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네요, 문제들이. 그죠. 그래서 특히 이번 보전과 보존은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라 나중에 강의에서도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람사르 습지에 관한 퀴즈 시간이었고요. 이번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강의와 함께 토크 시간 가지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포인 밤섬 특집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4번의 회차 동안 강의 내용을 중간중간 삽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강의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대화를 나눌 건데요. 우선 3강 오충현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람사르 습지 밤섬 보전과 현명한 이용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 다이버시티인데요. 사실 이 말을 생물 다양성으로 번역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 이 바이오라는 말을 요즘에 생물로 번역 잘 안 하거든요. 생명으로 번역하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를 예전에는 우리가 생물학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은 다 바이오 사이언스 그래가지고 생명과학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88년도에 나왔어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스승님이세요. 유명한 생태학자신데 그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개념이에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 에드워드 윌슨은 참고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이 넘게 그 하버드 생물학과에서 생태학을 가르치시던 분이고요. 원래 전공은 곤충 생태학자세요. 행동 생태학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평생을 교단에서 연구를 하시고 은퇴를 하실 무렵에 책을 한 권 쓰세요. 그 책이 유명한 더 다이버시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생물 다양성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시대에 번역을 하면 생명 다양성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신이었어요. 조물주든 절대자든 신이었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인간이 절대자를 대신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규모 농장, 대규모 예를 들면 방목 또는 여러 가지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 같지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또는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초보 운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코끼리를 죽이고 내일은 사자를 죽이고 모레는 기린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종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실제로 1990년대까지 전 세계에 있는 생명체의 약 50%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고등어가 될 수도 있고 고래가 될 수도 있고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제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한다라든지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거나 또는 남획이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잡아들이는 것 같지만 대규모 선단이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참치를 잡잖아요. 참치를 잡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참치이기 때문에 참치만 다 냉동을 하고요. 거기에 걸려있는 나머지 다른 생선들은 다 바다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생명체가 전 세계 생명체의 약 50%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연세 드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안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농사를 질 때 농약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농약을 치게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해충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비율보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이랄지 이충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생명체가 전체 지구상의 한 반절 정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윌슨 선생님은 본인이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생명을 다루다간 지구상이 결국은 인간까지 멸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는 방법을 기술한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필리아예요. 생명을 필리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스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생명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사랑이라. 그런데 이제 이 윌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태학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 전략을 제시를 해요. 인간이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지켜라. 첫 번째가 종내 유전자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종을 지켜라. 세 번째는 생태계, 즉 서식처를 지켜라. 네 번째는 그 서식처가 구성하고 있는 국토의 경관자원을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아래, 유전자 아래는 이제 분자라고 하는 분자 생물학적인 요소까지 해가지고 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유전자, 종, 서식처라고 하는 생태계, 이 세 가지. 이거를 지키게 되면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88년에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4년 후, 1992년이죠. 전 세계 70개 정상이 그 브라질의 리우에 모여가지고 세계 그 환경 그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국제적인 협약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게 CBD라고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1992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생물다양성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전법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보호, 복원하고 이 개념들이 각각 달라요. 보존이란, 보호란, 또는 복원이란, 그걸 포괄적으로 하는 보전이란, 보전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 법이
자연환경 보호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란 육상이나 수생태계 또는 해양 생물 다양성법이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이 법에서는 제외해놨지만 포괄적으로는 해양까지를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복합 생태계를 포함한 생명체의 다양성을 말한다. 그래서 종내 다양성, 이거는 유전자적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종간 다양성, 이건 종에 대한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건 서식처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가 차원에서 지키도록 아예 법률로 명시를 해놨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의 보전 대책에 대한 국제 협력에서는 서식지나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기관, 그러니까 서식지 내에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밤섬과 같은 것을 보전해야지 되는 거고요. 서식지 외에 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공원이나 수목원이나 식물원이나 이런 곳을 관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나 증식 같은 경우는 멸종해 나가는 친구들을 증식시키는 것. 그러니까 따오기가 멸종하면 따오기를 증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백두산 호랑이가 사라지면 백두산 호랑이를 증식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물 다양성 연구 인력을 계속 양성을 해라. 이제 저 같은 생태학자들 같은 또는 생명과학자들이 계속 양성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구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내는 변이생물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LMO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이 야생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야생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생명에 대한 다양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 다양성이 윌슨 할아버지가 주창을 하셨지만 이걸 지켜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밤섬 지키려고 저 같은 생태학자들한테 연구비도 줘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국립공원 지키려고 국립공원 공단도 만들어야 되고 감시도 해야지 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돈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서비스라고 그래요. 혜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구상에 워낙에 많은 자연자원이 있고 인간이 아닌 신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원숭이처럼 우리는 따다가 쓰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우나 또는 뭐 이런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지구를 잘못 컨트롤해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되게 영리한 것 같지만 자업자득이 돼가지고 우리가 배출한 수많은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지 돼요. 네, 지금까지 생명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론 공부를 조금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생명 다양성,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생명 다양성이라고 말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생명 다양성, 이게 생겨난 배경이 저는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1988년에 그 에드워드 윌슨, 아까 퀴즈 시간에 나왔던 유명한 생태학자 분께서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거의 자연이 신이 만들어낸 존재고 너무나도 자원이 풍부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막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는데 인간이 자연에 개입을 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종이 사라지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그 책임, 인간의 어떠한 그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에드워드 윌슨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든 개념이 바이오 다이버시티였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생명 다양성에 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드릴쌤은 어떤 점이 또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참 자연에서도 그리고 그 인간 세계에서 이 다양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되게 유명하게 그 유전자 조작 식물들이 이제 작물로 많이 심어지면서 그 보통은 다양하게 존재했던 자연의 그런 생물들이 단일 작물화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그 식물들이 다 죽는 문제는 이미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어떤 그런 파괴의 문제, 이런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이런 다양성의 문제에 훼손해서 발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의 내용에서도 나왔는데 그 생명 다양성 안에서도 크게 4가지의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종래 유전자의 다양성이에요. 이게 이제 유전자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고, 또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 그러니까 종을 지켜라. 만약에 뭐 멸종 위기면 그 멸종이 안 되게 지켜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서식처의 다양성. 그 야생동물이 사는 그 서식처를 지켜라.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가 국토 경관의 다양성. 그 서식처에 있는 경관의 자원들을 지켜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와 물론 저는 유전자만 지키면 된다고 또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 유전자에다가 뭐 유전자 포함한 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 또 그 서식처가 갖고 있는 경관 자원까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면서 지켜야지만 생명 다양성이 이제 지켜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어렵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생태계 서비스와도 결국 연관이 되고 이게 생태계 서비스가 결국 다음 시간 강의에서 나오는 이 현명한 이용과도 곧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또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명한 이용에 관한 강의 내용 이것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람사르 습지의 현명한 이용. 습지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용하나. 현명한 이용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아까 서비스를 좀 충분히 받고요.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와이즈 유즈라고 하는 현명한 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섬 이용할 수 있나요? 거의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섬 같은 경우는 현명한 이용을 하기에는 규모나 입지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좁아요. 하지만 그래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밤섬의 그 현명한 이용을 도모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좀 큰 도시들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람사르 습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에는 인천의 송도갯벌. 잘 아시죠? 송도갯벌은 과거에는 상당히 큰 갯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종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옹색한 갯벌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수지, 그러니까 비 오면 물 채워 넣는 그런 공간조차도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습지이던 시절에 송도가 개발되기 이전에 있었던 이 저새들이 거기 와서 알을 낳고 포란,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는 뭐 그 습지센터 같은 것들도 만들고 환경교육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참여나 이런 쪽인데 문제는 인천이 의외로 서울에 비하면 환경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생각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그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시장님 때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그 추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도 상당히 활발해요. 인천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순천만. 여기는 이제 인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현명한 이용이라고 보면 아주 내세울 만한 거죠. 왜냐면 순천은 공단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순천만이라고 하는 습지를 가지고 국가정원이니 뭐니라고 하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됐어요. 근데 순천이 관광으로 먹고 살기 시작한 지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이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습지는 잘 복원을 해서 저어세도 오고 뭣도 하면서 그 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내가 이 거위만 잘 보살피면, 습지만 잘 보살피면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 이게 현명한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람사총회도 습지에서 순천에서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바뀌어도 그 기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게 그 도시의 주요한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서울하고 좀 비슷한 일본의 야치카타라고 하는, 일본은 그러니까 동경은, 서울 같은 동경은 두 군데의 람사 습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야치카타고 하나는 동경만이거든요. 동경만은, 인천의, 송도 습지하고 좀 비슷하고요. 야치카타는 정말, 어중간해요. 여기는 원래 갯벌로 되어 있던 지역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적당히 개발하고 남은 지역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물도 민물, 썰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정말 인공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나중에 매립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남겨놨던 땅인데 이 땅에 철새들이 오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결국은 그곳이 람사루 습지로 지정이 되면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를 보시는 게 나을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주변은 다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요. 이 물길이 들어오는 그 안에 갯벌만 조그맣게 남아있던 곳이 습지로 보존이 되면서 이제 습지센터를 만들고 열심히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하면서 동경의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현상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하의 만코 습지예요. 나하라고 하는 곳은 오키나와의 주도,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의 그 수도예요. 그 수도 안에 가면 여기도 비슷해요. 도시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주변이 이제 원래는 다 갯벌이었다가 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습지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습지는 비가 오거나 큰 물이 지면은 물을 가둬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방제 대책으로 놔뒀던 데인데요. 점점 버드나무 비슷한 애들 들어오는 것, 맹그로브, 숲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철새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이제 습지센터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공간인데, 철새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고 하면서 엄청 중요하고요. 이 공간도 일본 내에서는 정말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센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는데 항상 부러워요. 이게 시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자,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면 야치카타, 만코, 순천만, 송도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관에선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가지고 습지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천처럼 그 보호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 현명한 이용에 있어서 너무나 적은 거고요. 인천이나 사실은 만코 습지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야치카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없어요. 하지만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밤섬이 충분히 가능하죠. 밤섬에 습지센터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서 중요성, 밤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 아니잖아요. 그 윤중제 쌓기위해서 다 폭파하고 해체해놨었는데 자연이 스스로 복구가 되고 거기에 물새들이 날아오면서 보존 가치가 있어서 람사르 습지까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뭐 마포구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치히카타나 망코 같은데 또는 어디죠? 홍콩의 마이코 습지 같은 데를 마이포 습지라 그러죠. 매포죠, 우리말로 하면. 매포 습지 같은 데를 가셔서 보시면, 이 습지라고 하는 공간이 신도시가 되거나 도시화가 돼도 어떻게 교육 공간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현명한 이용에 대한 그런 도움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지금까지 국내외 람사르 습지 또 현명한 이용을 이제 잘한 곳을 사례를 조금 몇 가지 들어봤어요. 밤섬이 아직은 이제 규모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본 그리고 인천, 순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밤섬은 어떻게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좀 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현명한 이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이용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이 현명한 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현명한 이용이라는 게 결국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잘 참여를 해야 잘 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정책들이 단순히 어떤 관내에 있는 실무자들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의 어떤 삶에 진짜 밀접하게 맞닿아 있도록 약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올리브가 인천에 살잖아요. 네. 그 인천 송도갯벌도 거기가 습지인데 거기에 해양 쓰레기가 되게 많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양 쓰레기를 이제 줍는 그런 활동들을 주민들이 한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그러면서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이 현명한 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인천 사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까 강의 중에서 야치히카타가 원래는 개발했다가 남은 땅인데 잘 보존이 돼서 그 생태계가 좀 회복돼가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에는 개발 안 하기로 결정하고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습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계양구 쪽에 한번 살았었는데, 예전에 계양산이 개발이 돼가지고 산 전체가 밀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이랑 그리고 놀이공원을 짓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 기업에서. 근데 이제 환경단체가 그래서 10년 동안 반대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구민 대표셨는데, 그래서 기업들 설득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는 역할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뭐 설득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주민을 인력으로 뽑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도로를 놔주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골프장을 수채하게 되면 잔디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업에서 2년만 하고 그 뒤부터는 농약 안 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계양구가 인천에서 가장 가난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기업의 그 말을 듣고 계양산을 없앨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주민단체나 합심해가지고 계양산을 지켜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양산이 있잖아요, 인천에 가면. 사실 가장 인천의 랜드마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시민의 어떠한 운동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어떤 현명한 이용이 필요할까요? 저는 순천의 그 사례도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순천이 그거잖아요. 주민 참여가 먼저였다기보다는 그 순천만을 국가 정원으로 등록함으로써 되게 유명해졌고, 그리고 그 순천만을 사람들이 오면서 생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그 습지에 철새들 오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관광 수입으로도 먹고 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지역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 습지로. 만약에 인간이 보전이라는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명한 이용이라는 건 시민 참여와 그리고
이 밥벌이 뻘이 중요하죠. 네, 같이 좀 양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들으시면서 또 다양한 사례가 나왔었는데 야치카타, 뭐 많고 습지, 또 송도와 순천만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 야치카타에서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활용 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습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재밌을까? 저는 어렸을 때 설명만 듣는 걸 좀 지루했거든요. 아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이가 직접 내가 여기를 지키는데 뭔가 참여를 한다던가, 차라리 아이들이 설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이들이 설명을 한다. 네. 아이들 눈높이에서. 왜 아이들이 꼭 이렇게 듣는 학생의 역할에 있어야만 하지? 아이들이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탐사하는 활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의 하나로서 뭔가 그런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설명만 듣고 있으면. 그렇네요. 학교 수업 같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활동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거미를 설명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긴 하죠. 네. 아이들 입장에서 거미 막 습지를 생각하면 축축해요. 축축해요. 땅이 질퍽질퍽해요. 괜찮은데? 아니 뭐 모르겠어요. 좀 아직 아이디어는 좀 떠올려 봐야 되지만 뭔가 좀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런 배지 같은 거 달아준다던가 네. 이런 습지 관련한 뭔가 스카우트 같은 어. 뭔가 그런 걸 만든다던가 어떤 뭔가 재밌는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물론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했지만 어떤 습지는 규모가 너무 작거나 뭐 사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마치 이제 일본의 만코 습지처럼. 근데 뭐 야치카타도 마찬가지고요. 만코 습지보다 야치카타가 이제 강의해서 경제적으로 습지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나 아이들의 교육 문화 측면에서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이제 찾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습지가 경제적인 거에 관계없이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역시나 어떤 전문가, 지식인들의 그런 전문성 그리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 뭐 민관협치, 거버넌스 이따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좀 그런 게 잘 돼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시민 움직임이 조금 활발한 것도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경험해본 적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저희 세대가 20, 30대잖아요. 네. 그 시대에 그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친구는 일부.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시민 참여 적극적인 세대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게 저희 1강 때 도시화 과정 배웠잖아요. 도시화 과정 배우면서 우리가 도시화에서 뭐 효율성, 편리주의 이런 게 또 뭐 개인주의 이런 게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조금 더 관계 공동체와 단절되는 그런 풍토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생태는 물론이고 사람들과 뭘 같이 하는 집단 경험을 별로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약간 뭐 이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습지라고 하면 그거를 매개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런 식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 뭔가 밤섬이 좀 확실히 그런 쪽으로 많이 현명한 이용을 조금 더 시민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이 수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외로 람사르 습지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곳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또 다른 강의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활동인데요. 모니터링 활동은 그런 대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니터링 활동을
사실은 조금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봤던 그 생태계 서비스 평가 같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막 저 종이를 나눠주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밤섬이 가지는 가치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강은 지금 직강화되고 있고요. 너무 인공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알을 낳거나 아까 된경모치나 이런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모래기슭이 다 사라져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데가 이 밤섬의 기슭들. 여긴 배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잘못 들어가면 배가 좌초돼 버려요. 이 모래가 얕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한강의 관공선 운영하시는 선장님들이 들어가는 데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물길을 알아야지 운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2012년에만 해도 이 물골이 살아있었고 이 물골에서 있는 안에 호수가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산란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곳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게 거의 막혀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나중에 가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야지 되는데 그 전에 시민들이 사부로라도 활동할 수 있을 때 시민 참여로 해가지고 가볍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와서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식 환경, 아까 생물 다양성에서 보면 유전자도 중요하고 종도 중요하고 서식지도 중요하잖아요. 밤섬의 서식 환경이 육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개선을 해야지 돼요. 자, 뭐 이제 어류의 서식 환경 복원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달 같은 경우는 수달은 먹고 쉬거나 또는 응가를 하거나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큰 바위 같은 것들이에요. 자연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수달 서식 환경을 조사를 할 때는 발자국 조사 같은 경우는 밤섬이 좋지만 대개는 분변 흔적, 응가 흔적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응가 흔적은 어디서 찾느냐면 이제 여기 양화 둔치 같은 데 가시면 그 낚시꾼들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커다란 콘크리트 블럭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가 수달이 앉아서 쉬기 편한 데거든요. 그런데 응가한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밤섬은 다 모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섬에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을 하려 그러면 우리 개비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갈주머니 같은 것들 그런 걸 크게 몇 군데 놔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영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달이 한 마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새우 같은 저서 생물에서부터 커다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 밤섬의 생태계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수달이 살아가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수달 놀래지 않도록 거기서 이제 수상스키 타거나 모터보트 타는 것을 밤섬에서부터 일정 영역 바깥에 타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 의외로 정치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물고기 잡는 그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몰래 설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조사자들, 저희 같은 조사자들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달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수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물에 이 십자형 수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망을 막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수달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밖으로 나오질 못해가지고 질식해서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장치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응가터나 햇빛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들이 이제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 식물은 가시박이나 환삼동굴 같은 거 계속 제거해 주는데요. 요거는 열심히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교육해가지고 10월 달까지 계속 제거를 해주고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큰 물 지면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LG화학이 상당히 열심히 지금 뭐 거의 20년이 넘도록 전 직원들이 와가지고 활동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것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박, 환삼동굴 없앤다고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앨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없애야 되고, 없애는 데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버드나무 한 마리를 1년 사이에 가시박이 얹어가지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올라가도록 요 주변을 삭제해줘야지, 이렇게 제거해줘야지 돼요.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의 제거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시박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 안에서 꿀벌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종 거부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무속인들에 의해 가지고 방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더라.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거버넌스예요. 코로나가 있기는 했지만 시민들에게 자꾸 알려줘야지 돼요. 그걸 우리가 세파라고 그래요. 세파. C,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밤섬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자꾸 알려야지 돼요. 그 다음에 E, 에듀케이션. 자꾸 교육을 해야지 돼요. 밤섬에 대해서. P, 파티시페이션. 참여를 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밤섬에 자꾸만 서울시 혼자 하지 말고 시민들 참여해가지고 일은 좀 더디더라도 쓰레기도 수거하고 뭣도 하고 하는 그런 참여를 시켜줘야지 돼요. 마지막으로 A, 어웨어니스, 인식 증진해야 돼요. 지금 이런 교육이 어웨어니스거든요. 밤섬 왜 중요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 서울시에서 왜 거기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인식 증진이거든요. 그래서 세파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알려야지 되고, 에듀케이션 교육해야지 되고, 파티시페이션 참여시켜야지 되고, 어웨어니스 인식 증진, 방송 활동 같은 거를 해야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잘 되는 게 뭐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CEPA 중에 제가 보기에는 최근 5년간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공무원들 저도 다 잘 아는 선생님들이지만 이거 각성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강본부 주최하에 사실은 밤섬 포럼하고 세파 원칙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큰 도시니까 경기도 인근에 있는 그 지자체들까지 모아가지고 포럼도 운영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됐는데 코로나 이게 참 문제죠. 그 이후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주 전에도 경희대학에 조류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서울시 왜 밤섬 포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터즈도 운영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서포터즈 운영한다라고 하면 마포 FM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실향민들 인터뷰해가지고 올리는데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지 되거든요. 서포터즈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밤섬도 만약에 마포 FM 같은 데서 서포터즈의 어떤 코어 역할 같은 걸 하게 되면 방송에서 계속 이거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것들이거든요. 체험관, 습지센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밤섬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람들한테 밤섬을 알리는 방법은 여의도에 세워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마포에 세우셔도 좋고 마포에 여기 당인이 발전소에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밤섬을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도 밤섬과 관련된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교육할 수 있는 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인증 같은 걸 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조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해줘야지 어린이들이나 누구나 밤섬을 알잖아요. 지금 LG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대교에 있는 밤섬 그 센터는 너무 역할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하고 습지센터 운영하고 교육자들 양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습지도시 인정 같은 걸 받아야지 마포가 밤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남사습지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어차피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번 기본계획에서라도 이게 꼭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동안 참 많이 진행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좀 주춤해지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계속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죠. 이제 이렇게 관찰도 하고 종이 이렇게 수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 때부터 생물 다양성이 뭐지? 생태계 서비스가 뭐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활동 해야 되지? 밤섬은 왜 중요하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와 관련된 활동이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기업,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방송국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특히 방송국은 아까 세파 원칙, 습지관리 원칙에서 에듀케이션도 되지만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어웨어니스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알리려면 기대종도 선정을 해야 되죠. 기대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원앙을 할 거냐, 개개비를 할 거냐, 수달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능한 한 그 당시에 이제 생태학자들 입장은 물새 종류를 했으면 좋겠다. 밤섬이 물새 때문에 람사습지가 지정이 됐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아까 이제 2부에서는 국내외 좋은 사례를 알아봤다면 이제 이번에는 밤섬 어떻게 잘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많이 들으면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관련 정책의 비전이 시민이 함께 돌보는 밤섬인데 지금 밤섬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물새들이 들어와서 이제 편히 쉬는 섬, 그리고 또 시민이 함께 가꾸고 지키는 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책을 또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물새들이 올 수 있도록 서식처를 보전하고 그 다양성 개선하는 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또 시민이 함께 가꾸고 지키는 섬, 이러려면 이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협치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존 활동은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거버넌스 활동은 애초에 조금 밤섬에 접근 불가능하던 전부터 아쉽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쌤은요? 이거는 비단 밤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관련한 사업들이, 거버넌스라는 소위 사업들이, 사업비가 들어왔을 때는 반짝하면서 돈도 막 지원이 되고 이것저것 뭐 해보자고 뭐 협의회도 생기고 뭐 시설도 생기고 막 하다가 이제 뭐 지자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돈줄이 끊기는 그 순간에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10년, 20년, 이 자연보호 활동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원동력은 뭘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고 낯설고, 사실 이 단어를 쓰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나설고 그걸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뭐 어려운 단어 많잖아요. 포럼이니 거버넌스니. 사실 그냥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 진짜 빨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강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밤섬의 색강이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그 색강이 밤섬 어디에 있는 그런 강인가요? 밤섬이 이제 윗섬과 아랫섬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색강이고, 이제 한강에 물이 되게 빨리 흐르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기 어려운데, 그 밤섬에 색강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유속이 조금 느려지니까 물고기들이 와서 안전하게 산란을 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 물고기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 철새들의 먹이로 또 쓰이고, 그러면서 또 철새들이 올만한 이유가 되는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계속 이제 퇴적기 모래가 쌓이면서 이 색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강의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는 한동안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삽으로 조금 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그 골든타임을 좀 놓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기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를 나왔는데, 사실 시민들이 삽으로 푸는 거랑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르게 보여질 수 있죠.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아름다운 현장과 포크레인이라는 무서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보존과 보전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어쨌든 보전이라는 접근으로 밤섬을 다가간다면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걸 텐데, 여전히 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냅두면 안 되는 거냐, 왜 항상 그렇게 손을 대야 되는 거냐, 퇴적도 그냥 놔두면 안 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은 또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근데 저는
그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했지만 인간이 긍정적으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어떤 시대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특히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생태적인 도시로 바꿀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 서울에 사는 10년, 20년 좀 오래 살게 되면 이 서울에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개입을 해서 이 밤섬에 물길을 틀어주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활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람사르 습지 센터, 교육 프로그램, 해설사,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게도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익이 될 수 있으려면 방치보다는 보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거보다는 개발되고, 그 보전이라는 개념이 개발이나 이상한 수달 종이접기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조금 아쉬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희가 람사르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관해서 강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요.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오충현 교수님의 람사르 습지 밤섬 현명한 이용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창길 자연의 벗 대표님의 람사르 습지 마포를 꿈꾸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태 교육 강의, 주민 활동 어떤 게 있는지 좀 재미있었던 강의여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람사르 습지와 밤섬에 관해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함대를 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